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합니다. 여야의 격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잠시 후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에 설명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별도 일정 잡지 않고 하루 종일 시정연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지 뭐 작년에도 저희들이 귀담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 것이다. 올해 예산의 큰 기조가 민생 경제라든지 뭐 포용 성장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에 관련된 부속 법안들이 있습니다. 민생 경제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할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가 또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뭐 이제 사법구조라든지, 그러니까 뭐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언급한 걸로 봅니다. 아마 주요한 큰 틀로 보면 예. 민생 경제 예산에 대한 통과, 그다음 관련 법률에 대한 뭐 심의,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조, 국회 협조 당부 이게 두 가지 큰 틀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경제 관련해서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그 유례 없이 늘어난 470조 규모의 이제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뭐 취업률 문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 국회 협조를 좀 당부하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남북 평화 모드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남북 협력 기금이나 아니면 경역 자금들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 예산 그 심의에 있어서는 뭐 여야 간의 충돌이 있겠지만 오늘은 아마 그 정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당부를 좀 하시지 않을까. 특히나 지난 여름부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포용 국가의 역할을 위한 내년도 예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된 이야기도 꺼낼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라는 건 결국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미 이제 국회 비준을 해주십시오 넘겼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네. 여기에 여야가 어찌 보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비준을 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북미 예. 간에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비건 대표가 와서 또 청와대 관계들 만나면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좀 그렇고요. 남북 간에도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그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왜 봅니다. 필요한지, 그렇죠. 그 남북 당위성. 평화 협력 프로세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렇죠.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정도 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이제 이걸 비준을 해달라 이렇게 이미 이제 한번 이제 국회 권한으로 넘긴 거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예. 최근 그 환경장관 조명래 장관의 이제 인사청문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사 문제였고 그 여야 간의 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남북 문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협치에 대한 얘기를 야당에서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아마 네. 야당을 많이 자극하거나 아니면 역대 그 정부에서 가끔 대통령들이 이제 국회 가서 그 너무 급한 마음에 야당들한테 지나치게 촉구하는 뭐 이런 그 표현들은 아마 많이 안 하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정연설에 관한 내용에 충실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은 작년에 있었던 작년도 11월 1일 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했던 시정연설 화면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이제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변인께서 청와대 계실 때요, 네.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혹시 준비를 하셔본 적 있잖아요. 그럼요. 참모들도 많이 긴장을 할 것 같고요. 물론 본인이 나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시정연설을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게 되고 청와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통령 연설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일단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대통령 연설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8.15 광복절 연설을 제일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정 연설 같은 걸 봅니다. 이제 예. 시정 연설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도 2번이나 하시고 올해도 또 직접 하시는데 통상 뭐 취임하던 해 한 번 하거나 아니면 경년제로 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대독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 가서 설명을 하시는 의지가 있어서 좀 하시는데 시정 연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횟수의 독해가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참모뿐만 아니라 예. 이제 내각 관계자들도 들어오고 애초에 이제 전체 큰 틀을 잡고 내년도에 이게 시정연설이라는 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을 하고 이런 거니까 지난 올해 1년 농사에 대해서 평가도 할 뿐더러 내년 농사를 위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 부처 전체 큰 틀을 잡고 전 부처에서 이제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이제 세부적인 예산 항목들을 이제 다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10번 이상의 독해가 있고요. 대규모 그 회의뿐만 아니라 예. 수시로 그 작은 규모 한 대여섯 명 규모의 그 작은 독해 회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시정 연설이 다듬어지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부터 해서 그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또 PPT 자료도 준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뭐 각 해당 수석 그다음에 장관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예. 하루 종일 아마 그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래도 밤새 시간이 또 준비를 했겠네요. 부족했을 겁니다. 예.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예전에 총리가 대신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서 시정 연설을 한다. 이건 국회를 좀 존중하겠다 이런 그렇죠. 뜻을 좀 담는다 보시면 됩니까? 네.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작년에 기존과 좀 다른 게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PPT 자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한 번 건 영어는 잘 안 되지만 직접 봤어요. 근데 자료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 수치를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가 몇 자리 늘었다는 걸 아주 시각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또 그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면 참전용사를 딱 그 방청석에 모시고 그분들을 일어서서 박수치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그러니까 실용성 있게 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게 PPT를 하면 지금은 이제 뭔가 이제 보여주는 시기인데 성과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 실제로 그 당사자들도 이렇게 모시고서 얘기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호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PPT를 한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채워가는 게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 연설 방식의 이제 발전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괜찮은 그 발전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 같으면은 그 딱딱한 그 문서로만 그 하시다가 그 후에는 이제 그 프롬프트라는 장치도 이제 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PPT 이제 자료 화면을 보이는데 요즘에는 그 문서 이 텍스트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시각적인 효과, 사진, 영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 국가나 그다음에 국가 재정의 역할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의 뭐 모습들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그 발전상 모습 그다음에 그 체계화를 위해서 뭐 이 예산이 어떤 연유로 필요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받쳐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은 아마 다가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 직접 듣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그 이해도가 높고 그다음에 감성적인 호소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아마 실제적인 예를 많이 좀 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복지 예산이 뭐 몇 주가 늘어나는데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청년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갑니다.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유아 교육에 얼마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 지난번에 아마 대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이해하기 예. 쉽게. 그리고 결국은 피부로 와닿게 나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가 이런 걸 네. 아마 실제적으로 수치로 사례를 들면서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습니다. 10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국회에 거의 도착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도착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시정 연설 직전에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환담을 여야 하게 됐죠. 대표 또 원내대표와 사전 환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그 악수를 나누고 여러 가지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나잖아요. 예.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각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당시 분위기 어떨 거로 비서실장 예상하세요? 정책실장으로 예. 이렇게 일하시다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시정연설을 앞둔 환담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을 환대하기 위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뭐 특히 각을 잡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실 텐데 다만 그 요즘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그 언론에서 자꾸 그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위원 오시면서부터 약간 밀리는 듯한 그 인상을 스스로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요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광폭 행보를 보이시고 있고 특히나 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각을 많이 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경제정책 관련해서 예. 분식 일자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두 마디 말씀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차 한잔 하시면서 좋은 얘기들 하시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예. 어떻게 네네. 될 거로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뭐 좀 덕담을 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대 자리가 아니고 여야 5당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이런 분들 다 모셔서 예. 한 10여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잠깐 뭐 악수하는 정도지 1대1로 뭐 대화를 나누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명준 위원장이 사실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북한 에이전트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예. 뭐 이 자리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이 이후에 이제 5일이나 이후에 이제 여야정 협의체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 앞으로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좀 오갈 걸로 봅니다. 여야정 협의체 분위기도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여야정 협의체 현재 쟁점이 이제 교섭단체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비교섭단체도 넣을 예. 거냐인데요. 자, 예. 부대변인 잠깐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막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고 국회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먼저 그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막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한 모습 잠시 보셨습니다. 예, 말씀 계속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지난 8월에 여야 5당 이제 원내대표랑 이제 원내대표들이 모였을 때 이제 한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아마 지금 물론 교섭단체 그동안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때 참가했던 5당들이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협치를 하기 위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이렇게 넣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주된 논의도 아마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얘기, 아마 민생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마 그냥 사전에 그냥 만나는 정도고 협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얘기들은 앞으로 이제 특히 예산 관련이 뭐 우리가 저 예산 기한이 잘 안 지켜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12월 2일까지거든요. 이게 헌법에 돼 있어요. 30일 전에 통과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합의를 했죠. 예. 그렇죠. 헌법에 나온 얘기라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통과 안 되면 위헌 문제 얘기인데 이게 국회 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9시 50분 30초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아마 그 오부 의원들이 이미 입장을 했고 예, 대통령이 지금 좀 전에 입장하고 막 있다는 소식이 들어가셨으니까 좀 전해 한 듣고 10분 있습니다. 정도 이제 예. 환담을 하면서 예. 그 시정연설에 바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돼서 5일 있을 여야정 협의체도 좀 실효적인 발전적인 방안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예. 힘들어요. 그 오늘 시정연설 작년과 많이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그때는 두 번째였지만 예산안 네. 관련해서 두 번째 시정연설이었는데 첫 번째 시정연설 아니었습니까? 야당이요 그때 약간의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장악 관련해가지고 예. 상복도 있고 뭐 큰 현수막도 내고 예, 그랬었죠. 뭐 그때는 찍으시도 했는데 정권 초였고 그다음에 예. 그때는 야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제가 뭐 다른 기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좀 지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러 국회에 왔고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거 굳이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국감 중간에 서울시 국감 중간에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면서 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중심으로 지도부가 가서 퍼포먼스를 또 했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곱게만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슈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정 부분 불가피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미디어도 많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예. 그런 거는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어나서 박수를 같이 쳐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네네.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냐 참 야당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서로 하고 또 입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 이제 뭐 작년에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작년처럼 뭐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통상 보면 이제 그 국회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 뒤에다가 뭘 붙이는 붙이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할까 말까 저는 이제 관심사인데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 그래요? 뭔가 그럼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거기 붙을까요? 아마 제일 관심에 갖는 분야가 아마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런 부분이라 또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으로서 그동안 계속 어찌 보면 이제 평화 분위기에 약간 생채기를 냈었는데 뭐 해임 건의라든지 아니면 남북 뭐 퍼주기라든지 퍼주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구호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남북 기금 관련 예산이 1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조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남북 협력 기금이. 그러니까 예. 아직 본격적으로 뭐 그 유엔 제재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 금액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전에 국회에 도착해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환담 장소로 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뒤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도 비쳤는데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국회에 도착했던 장면. 이제 한 10분 정도 사전 환담을 갖고요.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오늘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5.5%입니다. 리얼미터 네. 조사인데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동안 또 올랐잖아요. 네네. 또 다시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또 요인을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관건은 역시나 경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제 8월 말 9월 초쯤에 50% 초반대까지 사실은 막 밀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추석을 즈음해서 이제 평양 다녀오시고 다시 60%대를 회복을 했는데 55% 선도 뭐 이렇게 낮은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정부가 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거는 경제 문제에 걸려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에 50대 초반까지 갔을 때도 청년 실업률, 취업률, 각종 경제 지표 때문에 그때 그런 지지도 하락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역시 이제 그 평양 선언의 이벤트 효과 이후에 그 남북 문제가 지지부진한 것도 있어요.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뭐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뭐 서울 답방 문제도 잘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일종의 이제 후순위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지도에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얼마 전에 뭐 그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들과 뭐 산행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이런 얘기를 다시 또 강조를 하시긴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김동연 부총리나 뭐 장하성 실장에 대한 교체설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건 큰 틀에서 한번 그 청와대와 정부가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한번 해보고 예. 이 경제가 왜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그다음에 지금 혹여나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잡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속속 국회의원들이 자리로 들어오는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제 사전 면담을 가진 후에 한 10시가 조금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들어와서 시정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때문에 이번 시정 연설에서도 내년에 있을 일자리 예산 아무래도 경제와 맞습니다. 바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조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이 한 9.7% 정도 늘어서 총 예산이 470조인데요. 그중에 일자리 예산이 2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보다 한 22% 정도 늘렸거든요. 제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모든 뭐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뭐 고용이든 지금 뭐 소비든 투자든 모든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가장 대표적인 지수는 저는 주가 지수라고 봅니다.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지수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론 외국도 떨어졌지만 다른 나라 비해서 아시아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본다 그러면 재정 투입을 해서 지금 기업에서는 어쨌든 이 생산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가계 소비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네. 그러면 국가가 재정 투입을 해서 이 좀 꺼져가는 불길을 살릴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예산이라고 보는데 예, 예. 지금 아마 야당 측에서는 뭐 통계 조작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서 일자리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복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선택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 시정연설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거다. 그렇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실 예산안 관련 부분에서 야당은 이 땜질식으로 정부가 돈을 퍼붓는 일자리 예산, 일자리 정책 마련은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삭감하려고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한 그 공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5만 9천 개 일자리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가당치 않은 사실은 그런 일자리도 많아요. 뭐 그런데 이게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경제 순환이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그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고 전반적인 경제적 펀더멘털도 갖춰줘야 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냥 그 재정 투입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굉장히 많은 그 심의를 아주 엄격하게 할 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이 정말로 제대로 짚어서 그 정말 예산이 옳게 쓰여져서 그게 경제를 떠받들 수 있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지 예. 그냥 그 한두 달 단기 알바 쓰듯이 해서는 그 일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제가 추가를 하고 싶군요. 작년에는 사실은 일자리 예산 늘렸을 때 야당에서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좀 저는 주목할 게 두 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SOC 예산을 좀 늘리겠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방향이 조금 다른 거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생활 SOC,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 SOC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지금 야당 측에서는 어찌 보면 예전 뭐 4대강처럼 국가 단위의 어떤 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4대강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그렇죠. 보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이제 R&D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이번 예산에서도 아마 혁신 성장 관련해서 R&D 예산을 뭐 20조 이상 얘기한다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국가 발전을 하려면 R&D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야당이 뭔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뭐 SOC 예산, R&D 예산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R&D 예, 예산 예. 같은 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OC 예산도 예를 들어서 국가 단위냐 지방 단위냐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오히려 이번에는 건설적인 논의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0시가 다 됐는데요.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정연설 내용을 보내드릴 텐데 오늘 내용 중에 핵심은 아마도 내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토양국과 또 비핵화 협조 당부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약 35분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총평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두 가지 단어가 기억나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물은 웅덩이를 채워야 바다로 나아가는 법이다. 예.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지금 이 경제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데 당장의 성과는 안 나지만 좀 우리 웅덩이 채울 때까지 기다려달라. 성과가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저는 노심초사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한반도 지금 평화 프로세스가 좀 위기에 있다.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위기에 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더 큰 예, 위기가 예. 올 수 있다. 이게 반드시 도와달라. 어떤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큰 틀로 보면 이제 민생 경제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R&D 투자를 사상책으로 늘렸다. 20조 최초 돌파했다는 부분도 저는 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뭐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직접 언급은 안 하신 것 그렇네요.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뭐 지금까지 예상되는 범위 수준에서 나왔다. 예산에 좀 집중한 시정연설이었다. 그렇죠. 예, 예. 한반도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 그런 분위기도 경제 상황이 분명 좋지 않다.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시정연설 때보다 조금 더 목소리가 무겁다 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함께라는 단어, 고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네. 예, 예. 함께 잘 살자를 좀 포용국가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저는 좀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예, 너무 어떤 점? 함께 잘 살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같이 가자라는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예. 분배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동력, 격려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모두의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생에 걸쳐 책임지고 좀 국가가 국민들한테 할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뭐 기업도 더 독려를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사회적 책임만을 좀 너무 강조하신 거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안 전반적으로 첫째는 일자리, 혁신, 성장, 그다음에 가계소득 높이는 예산 이렇게 그 서너 가지 설명을 쭉 주셨는데 예. 기존에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쭉 설명이 이제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좀 혁신시켜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 예산안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득 주조를 통해서 성장을 해보겠다는 말씀이 많고 예산 구성안이라 예. 좀 야당 입장에서는 많이 그 좀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늘어난 그 세수 20조 작년 5년 올해 뭐 20조에 대해서 그 뭐 축척이나 아니면 이걸 좀 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다시 또 분배 쪽에 너무 많은 부분을 비중을 두어서 이 경제난을 헤쳐나가는 재정의 역할을 그 수행하는데 예. 다소 미흡하지 않나라는 아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연설 중간중간에 본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야당 네.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저희들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안 관련해서 어떻게 좀 잘 협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와 같이 맞물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오늘 국회 본회의장은 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야당도 성숙한 입장을 좀 보여줬는데 예, 예.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그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분배나 직접적인 지원에 너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마지막에도 강조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남북 협력 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네. 그 예년과 같이 이렇게 쉬 예산안이 그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정리되지는 않을 거고 굉장히 많은 공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요건 아마 특이하게 본 게요. 그 좌석 배치를 보면 우리 예. 국회의장석에 봤을 때 왼쪽이 이제 야당석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나서 왼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예. 왼쪽으로 가서 야당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고 제일 뒤에 가서 이제 원내대표랑 이제 악수를 했는데요. 지금 뭐 계속 그 소득주도 성장 말씀하시지만 올해 보면은 결국은 R&D 예산이 20조 이상 배정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R&D 발전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 그리고 혁신 성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단순히 그 일자리 예산만 가지고 이거를 뭐 분배 정책이다라고만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파를 떠나서 오늘부터 공청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산안 전국이 시작이 된 건데 좀 내년을 위해서 좋은 대안들을 국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